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교과서 322쪽 허생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고전 문학에 대해서 대단원에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첫 번째 소단원에서는 시조 배웠어요. 시조, 평시조하고 사설시조, 그리고 우리 전통 문학이었던 신라시대의 향가가 시조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까지 배웠고요. 두 번째 단원에서는 가사, 시조보다 훨씬 긴 조선 후기의 문학 양식인 가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가사 문학 장르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배웠고, 이 가사 문학 장르에 들어있는 주제와 어조, 이런 것들이 현대시 진달래꽃에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가를 배웠습니다. 적용학습에서는 고려가요까지 이런 문학적 전통이 어떻게 이어져 오고 있는가를 배웠어요. 자, 그럼 여러분 1단원과 2단원에서 배운 시조와 가사는 서정 장르라고 합니다. 서정 장르라고 하고, 여기 학습 목표 보면 322쪽에 한국 서사 문학의 전통을 이해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서사가 뭔지를 배울 거예요 오늘은. 그리고 이 서사의 가장 대표적인 장르인 소설의 사회 현실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를 이해하면서 작품을 감상한다입니다. 자, 지금 생각 열기 여기 보면 우리 사회의 어떤 모습이 그림 속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계곡 갔는데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막 발 담그자고 하는데도 이 남학생 보면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죠. 조금만 더 공부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아주 엄청 열심히 공부한 학생 같아요. 아마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대입 준비를 하는 학생, 또는 여러분들처럼 진로 준비하는 학생인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 이제 기말고사 때 조금 복습도 하고 하라고 계속 수업을 찍고 있는데, 지난 시간 가사 2차시 찍다 보니까 욕심이 많아서 선생님이 말이 너무 빨라지고 진도를 많이 나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수업 듣기가 불편한 것 같아서 허생전은 3차시로 찍을 거예요. 왜냐면 일단 본문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본문 내용 길이가 있어서 3차시 25분에서 27분 진행되는 수업의 3차시로 허생전을 끝내려고 해서 선생님 좀 천천히 여러분들이 숨 쉬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할게요. 323쪽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허생전 이 작품이 왜 우리 교과서의 고전문학 대표적으로 나왔는가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서사문학이라고 합니다. 서사문학. 서사가 뭔가? 서사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야기라고 하면 돼. 이야기. 우리가 서정문학, 시조하고 가사를 배울 때 서정은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시로 이해하면 돼요. 시로 이해하면 되는데, 서사문학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이야기, 소설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 소설 문학이 우리 고대 문학 옛날부터 어떻게 전개되어 왔나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서정 문학 처음 배울 때 여러분들은 원시, 종합, 예술부터 향가, 고려가요, 시조와 가사 이렇게 배웠다고 한다면, 서사 문학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교과서 323쪽 봐주기 바랍니다. 한국 서사문학은 고대의 제천의식,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무슨 있어. 선생님도 잘 기억이 안 나. 여러분들이 교실이면 더 대답해주면 더 좋을 텐데, 여기 자 3반 친구들 얘기해봐요. 지금 백신 맞으러 가서 몇 명 안 남았는데 역사 시간에 배운 제천의식 기억나는 거 말 좀 해봐. 전부 다 입에 자물쇠를 잠그고 있어. 역사 시간에 제천의식 안 배웠어? 제천의식. 얘네들 안 되겠네. 검색. 고대 제천의식 있어요. 우리 고대 국가들이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의식, 그럴 때 춤과 노래, 이야기가 다 함께 있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불려지던 춤과 노래는 우리가 원시 종합예술에서 서정문학으로 발전했다라고 하고, 거기에 있었던 이야기, 예를 들면 여러분이 굿을
본 적 있나 모르겠네. 국 같은 거 봐도 이야기가 나와요. 국 같은 거 봐도 이제 무당 사설이라고 해요. 그런 사설에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고대 제천의식에서 이야기가 비롯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라고 해요. 짐작할 뿐이야. 이때는 우리가 역사 기록을 가지고 이때 이렇게 이야기들이 있었겠구나라고 짐작할 뿐입니다. 삼국시대까지는 주로 구비문학 형태로 향유되었습니다. 구비문학 여러분 뭔지 배웠죠? 구비문학은 구전문학이라고도 하고 기록되지 않은 형태 구비, 입이 비석이다 이런 뜻이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옛날 이야기들 그렇게 구비문학 형태로 이야기가 향유되었습니다. 구비전승되던 이야기들이 고려시대에 문자로 정착했어요. 자, 한문이 삼국시대부터 들어오긴 했지만 이야기들까지 기록되진 못했고 이것이 이야기로 기록된 시기가 고려시대예요. 고려시대 여러분 들어봤던 대표적인 역사책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고려시대의 문자로 정착해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수록되어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의 그 전대 역사를 기록했겠죠. 고려시대의 전대가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였기 때문에 그때 유명한 이야기들을 채록해서 삼국사기라고 하면 약간 역사 기록에 가까운 이야기들이고 유사는 그래도 오늘날의 이야기 구조에 가까운 얘기들이 많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 문학이 이런 책들에 수록돼서 전해진다라고 첫 번째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고려시대에 지나면서 사물을 의인화해서 전기 형식으로 서술한 가전체 문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전체. 이건 뭐냐면 이제 중국의 어떤 한문 문학의 영향을 받아서 사물을 의인화해. 예를 들면 뭐 지팡이를 의인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물을 의인화해서 그 이야기, 그 사물의 전기, 우리 사람의 전기문처럼 그 사물의 이야기를 전기 형태로 기술한 이걸 보고 가전체 문학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문학을 만약에 선택 과목으로 고전 문학을 선택한다면 이런 걸 다 배울 거야.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는 배우지 않고 이런 게 있다는 그래도 알아야 되지. 그죠? 고등학교 졸업하는데 가전체 문학 들었는데 뭔지도 모르면 좀 너무 무식해 보여. 그래서 가전체 문학은 고려시대에 있던 사물, 뭐 지팡이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인화해가지고 사람의 전기문처럼 쓴 특별한 문학 양식이 있었다. 그걸 보고 가전체라고 한다. 이 정도 기억해주면 돼요. 조선시대에 요걸 우리가 조선시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소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대표적 작품 시조, 가사, 그 다음 소설까지 다 고전문학은 조선시대의 작품 배웁니다. 최초의 소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한문 소설집인 김시습의 금오신화라는 요걸 우리가 최초의 한문 소설이라고 합니다. 금오신화. 그 이전에도 이야기 문학들이 구비 문학의 형태로 많이 있긴 해요. 고려시대의 기록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 우리가 소설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설이라고 하면 작가가 창작의식을 가지고 만들어낸 이야기여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구비문학들은 입에서 입으로 쌓여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어떤 의도를 가진 창작품이라고 보긴 어려운 거예요. 창작품. 그래서 그걸 소설이라고 하지 않고 창작된 소설로는 김시습의 금오신화를 얘기해요. 금오신화는 김시습이 신하였다가 무슨 사화 때문에 조정을 떠나게 되면서 금오산에 은거 생활을 하면서 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은 좀 요즘으로 치면 판타지 소설 같아요. 귀신하고 사랑에 빠진다든지 뭐 용궁에 갔다 왔다든지 이런 짧은 한문 이야기들이 함께 묶여 있는 소설집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 무엇이다? 김시습의 금오신화. 요 정도도 상식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것도 모르면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야. 자, 최초의 소설 뭐라고 얘들아? 최초의 소설 김시습의 금오신화.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최초의 소설을 허균의 홍길동전이라고 하는데 허균의 홍길동전은 자, 그 이제 조선 전기에 소설이 많았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소설 문학이 쫙 발전해가지고 한문으로 쓰인 소설, 중국 소설 흉내낸 소설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는데 한글로 쓰여진 소설 이 최초가 뭐라고? 허균의 홍길동전입니다. 중학교 때 배운 친구들도 많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에서 기억하는 건 이거밖에 없더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죠? 이것은 한글로 쓰여진 최초의 소설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한글로 쓰여진 최초의 소설이고 이것을 비롯해서 많은 소설 문학이 창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소설 문학이 발달했습니다. 조선 후기에.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소설이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자, 인간의 본능 중에 이야기를 좋아하는 본능이 있어요. 이야기하는 인간이라고 할 정도로 인간은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이 서사는 곧 이야기예요. 그래서 서사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끌리는가를 보면 요즘 보면 알아요. 드라마, 영화 이거 전부 서사예요. 웹툰 전부 다 서사입니다. 선생님은 게임을 안 하는데 게임에도 서사가 들어간다고 하더라. 게임에도 이야기가 스토리가 바탕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서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서사에 본능적으로 끌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이 서사 문학이 엄청나게 유행했단 말이지 소설이. 근데 그때는 요즘처럼 당연히 영화도 없고 드라마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웹툰도 없고 게임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제일 재밌는 게 소설이었던 거예요. 소설. 그래서 소설이 엄청나게 유행해요. 이런 한문 소설도 있지만 한글 소설이 막 본격적으로 나오고 특히 조선 후기에는 여기는 빠져 있는데 소설 중에서 특별히 판소리개 소설이라고 있어요. 판소리개 소설. 판소리개 소설이라고 해서 판소리가 너무 재밌다 보니까 이걸 또 소설로 써. 이런 판소리개 소설까지 나오면서 이 소설이 굉장히 유행하게 되고 이 소설책을 빌려주는 요즘으로 치면 비디오방 요즘 없구나. 하여튼 그렇게 소설책을 빌려주는 이런 이 사업이 엄청 성행해서 서울 같은 데서는 막 여자들이 막 그 몰래 막 재산을 다 팔아먹어가지고 그냥 소설책 빌려봤을 정도로 왜냐면 책이 지금처럼 많이 발간되고 인쇄되지 못했기 때문에 책을 소유하지는 못해요. 책을 소유하지 못하고 빌려보는데 그러느라 막 가산을 탕진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강독사라고 해가지고 조선 후기 조선 말 가면 시장 통해서 소설을 읽어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읽어주는 직업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막 요즘으로 치면 드라마 공연하는 것처럼 영화 공연하는 것처럼 소설을 읽어주는 사람이 나타나서 소설을 읽어주면 막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구름대처럼 모여들어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 정도로 조선 후기에는 소설이 굉장히 발달하였습니다. 근대부터 현대까지 꾸준히 많은 소설이 창작되고 있으며 그래서 요즘도 여러분 소설 있죠. 그 주제의 폭이 매우 넓어져 다양한 작품이 향유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것은 서사는 곧 이야기다라고 기억해도 돼요. 서사는 곧 이야기이고 구비전승되던 서사 문학이 고려시대의 삼국사기 특히 삼국유사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 수록되어 있고 고려 중엽 이후에 사물을 이인한 가전체 소설 가전체 이야기, 가전체 소설이라고 해서 소설에 근접한 문학 장르가 나오기도 하였고 조선시대 김시습의 금오신화가 최초의 소설이고 한글 소설로는 허균의 홍길동전 그리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많은 소설이 창작되었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아유, 처음 서론이 너무 기네. 또 안 할 수도 없고 이걸 또 알아야 여러분들이 기본 배경 지식이 쌓이니까. 서사문학은 현실 반영의 기능이 있습니다. 문학은 인간의 언어로 창조되는 예술이고 언어에는 현실에 대한 인간의 사고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문학 작품에는 사회 현실과 그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식이 담겨 있다. 특히 서사문학의 경우 그 이야기의 경우는 당연히 사람들의 삶을 반영하죠. 서정은 감정에 많이 치중된 문학이라고 하면 서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창작된 당시의 현실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현실에 대응하는 여러 인물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회의 모습을 고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사문학을 통해서 작품이 창작된 시대의 사건과
시대의 모순과 마주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사람들의 행동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서사는 사회의 현실과 서사문학의 경우에는 작품이 창작된 당시의 현실을 반영하고 그 현실에 대응하는 인물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을 성찰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 사회를 성찰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 삶과 연결된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이것이 서사문학을 우리가 읽으면서 더 매력을 느끼는 거죠. 서정에서는 우리가 어떤 감정의 정화라든지 감정의 몰입을 어떤 문학 작품에 몰입한다면 서사는 그것보다 현실감이 더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본격적으로 허생전 들어갈게요. 허생전 하다 보면 또 이 허생전 이것도 얘기가 사설이 긴데 일단 여러분 이거 시험 공부할 때 일단 줄거리를 알아야 돼요. 자, 먼저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 선생님은 시험 문제를 다 내고 지금 수업을 하기 때문에 자, 줄거리는 물론 알아야 됩니다. 작품 속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연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줄거리를 알아야 돼서 무조건 들어야 돼요. 쭉 읽어도 들어야 되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쭉 들으면 돼요. 들으면 되고 중요한 학습 목표하고 연결된 중요한 학습 내용들은 뒤에 학습 활동이 나오잖아. 그거까지만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가 돼요. 그래서 줄거리를 그냥 안다. 읽고 듣기만 하면 돼. 줄거리만 대충 읽고 들으면 되고 그걸 통해서 학습 활동에서 인물, 사건 그리고 서사문학의 의미 요거 세 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우리 본문에서 배우는 현실 반영의 기능 정도까지 학습 활동에서 배우면 다 돼요. 그러면 오늘은 그래도 얘기할 거는 먼저 얘기할게요. 허생전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박지원 들어봤죠? 어느 시대 사람? 조선 후기. 박지원은 여러분 국어 시간에도 배우지만 역사 시간에도 많이 나와요. 조선 후기에 뭐 할 때? 실학자 할 때 나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중에서 여러분들이 국어책 그리고 고전문학에서 특별히 많이 다루는 인물이 두 인물이 있어요. 박지원과 정약용입니다. 정약용 들어봤죠? 정약용 여러분들이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를 중학교 때 배웠을 수도 있고요. 목민심서라는 뭐 영화 이런 드라마인가요? 하여튼 그런 걸 통해서도 접해봤을 수도 있고 작년인가 올해인가가 유네스코에서 인물을 정약용을 정했다고 할 정도로 조선 후기에 학문의 한 탑을 쌓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정약용 같은 경우 근데 정약용하고 박지원은 어떤 학문적 경향이 많이 다릅니다. 정약용 같은 경우는 일생의 대부분을 유배에서 보냈죠. 아주 잘 나가는 신하였다가 정조의 총애를 받는 그래서 아주 똑똑한 그래서 높은 벼슬까지 올라갔다가 이 일가가 전부 다 천주교 박해 사건, 이 사형제가 이 집안이 전부 한국 천주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정약용, 정약종을 다 들어봐요. 한국 천주교 초창기에 굉장히 깊이 활동했던 형제들이라서 전부 다 유배를 가게 되고 목숨을 잃게 돼요. 완전 멸문지화를 당하게 됐는데 정약용은 그 긴 유배 생활을 통해서 학문의 금자탑, 조선 후기 실학에 우리 금자탑을 쌓았다라고 할 정도의 어떤 그런 학문적 성취를 보인 분이고 그 가운데 이제 문학 작품 쓰죠. 당시 사람들의 어려운 생활 같은 걸 보면서 본인이 조정에 깊이 있었으면 못 봤을 서민들의 삶 같은 것을 한시 같은 걸로 쓰기도 하고 저수를 남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쓴 문학 작품이었다고 한다면 박지원은 좀 달라요. 박지원은 당대 가장 핵심 권력을 잡은 집안의 자제예요. 권력을 잡은 집안의 자제였기 때문에 어떤 핵심 권력층의 수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정약용하고는 전혀 다르죠. 권력의 중심이야. 정약용은 권력의 바깥에서 그 조선을 바라본 사람이라면 박지원은 권력의 중심에서 조선을 바라본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약용 같은 경우는 몰락해가는 멸문지화를 당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를 탐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박지원 같은 경우는 조선 권력의 중심에서 조선 사회를 비판하고 이 사회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를
고민했던 당대의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시각에서 조선을 봤지만 조선 후기에 굉장한 두 지성을 여러분들은 문학 작품을 통해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박지원 같은 경우는 오늘 본문은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공부해야 돼. 좀 지겨우니까 쭉 읽으면 지겨울 테니까 그러면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허생전이 열알기가 어떻게 지어졌나를 첫 시간에 얘기를 하고 오늘은 본문 좀 읽을게요. 이 작품은 여러분들이 읽을 때 지금 조금 했던 얘기에서 조선 후기의 현실을 비판하는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담긴 고전 소설이다. 그래서 어떤 현실이 반영되어 있는가? 우리가 앞에서 서사문학은 현실을 반영한다라고 했죠. 어떤 현실이 반영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당대의 문제가 작품 속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허생전이라는 소설 작품을 통해 조선 후기의 사회의 한 단면을 봐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요거는 선생님이 얘기해 줄 거니까 본문 다음 시간에 쭉 너무 길게 읽으면 지겨우니까 오늘 먼저 좀 읽을게요. 허생은 묵적골에 살았다. 소설이니까 창작된 작품이에요. 곧장 남산 밑에 닿으면 우물 위에 오래된 은행나무가 서 있고 은행나무를 향하여 살인문을 열었는데 두억한 초가는 비바람을 막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나 허생은 글 읽기만 좋아하고 그의 처가 바느질 품을 팔아서 입에 풀칠을 했습니다. 자, 지금 주요 인물 먼저 나오죠. 우리 오늘 소설의 주인공 인물 누가 나와요? 허생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허생 어떤 사람이에요? 글 읽기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생활력이 없는 남편이었네요. 아내가 바느질품을 팔았대요. 하루는 그의 처가 몹시 배가 고파서 울음 섞인 소리로 말하였다. 당신은 평생 과거를 보지 않으니 글을 읽어 무엇합니까? 허생은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아직 독서를 익숙히 하지 못하였소. 그럼 장인바치일이라도 못하시나요? 장인바치는 장인,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요즘은 이런 기술자, 엔지니어가 그래도 대접받지만 조선시대는 사농공상이라고 해서 선비, 어떤 지식의 창작, 지식을 만들어내는 계층, 그 다음에 농업으로 우리 먹을 것을 만들어내는 계층, 그 다음에 공과 상, 공은 이제 기술이죠. 뭔가 물건을 만들어내는 기술. 그 다음에 유통하는 사람. 이렇게 사람을 구분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일반 양민은 사농공상인데 그 중에서 사계층이 공을 하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내를 보세요. 이 아내는 당대 가치관을 확 깨버리는 사람이야. 허생하고 다르죠. 어쩌면 이 아내가 더 당시로서는 진보적인 사람이에요. 아니 먹을 것도 못장만 하는데 책만 읽어 뭐하니? 가서 장인밭이라도 해라. 이걸 보면 어쩌면 이 아내가 조선 사회를 깰 수 있는 굉장히 혁명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네. 장인밭일은 본래 배우지 않은 걸 어떻게 하겠어? 그럼 장사는 못 하시나요? 요즘은 유통, 장사, 사업 이런 것들이 진짜 가장 돈 많이 벌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때는 만들어내지 않고 유통만 시키는 거. 조선시대에는 이것을 가장 이런 양민사 계층 중에서 가장 낮게 봤어요. 창작하는 것을 높게 봤단 말이지. 그 창작하는 것 중에서 지식의 창작, 사회 구조의 창작인 사계층, 먹는 것을 생산하는 농계층, 그 다음에 물건을 생산하는 공계층, 그 다음이 상계층은 생산에 투여되지 않잖아요. 그냥 유통만 하는 거야. 유통만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천하게 봤어. 어떻게 보면 요즘하고 완전히 다르죠. 근데 이 아내는 장사라도 하라 그래. 이 남편에게. 그럼 장사는 못 하시나요? 장사는 미천이 없는 걸 어떻게 하겠소? 처는 왈칵 성을 내며 소리쳤어요. 밤낮으로 글을 읽더니 기껏 어떻게 하겠소? 소리만 배웠단 말씀이요? 장인밭일도 못한다. 장사도 못한다면 도둑질이라도 못하시나요? 아, 정말 지켜야 되는 이것까지도 버려라. 윤리까지도 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내가.
지금 먹고 사는 걸 못할 바에는 윤리 같은 거 다 벗어 던져버려라. 도둑질이라도 해라라고 말하는 걸 봐서 어쩌면 이 소설에서 근대 사회로 가장 이행하기 좋은 인물이 아내입니다. 조선 후기 18세기 조선에서 어떤 그 사회의 틀을 확 깨버리고 새로운 사회로 나가는 가장 진보적인 인물을 선생님이 여기 이 아내에게서 볼 수 있네요. 허생은 읽던 책을 덮어놓고 일어나면서 아깝다. 내가 당초 글 읽기로 10년을 기약했는데 인제 7년인걸 하고 휙 문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허생이 나갔습니다. 여기까지를 발단이라고 하세요. 발단. 근대 소설에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나와 있죠. 여러분 이때까지 중학교, 고등학교 이때까지 소설 읽으면 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다 배우잖아요. 발단에는 갈등이 나오죠. 갈등의 실마리, 갈등의 원인이 나옵니다. 여기에서의 갈등은 뭐냐면 자, 내가 조선의 글 읽는 양반으로 살 것인가, 이것을 깨버릴 것인가, 그게 갈등이에요. 허생에게 내가 조선의 글 읽는 양반, 못 먹어도 글 읽는 양반으로 남산골 밑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아내의 말대로 먹을 것도 장만 못했는데 이 알을 깨버릴 것인가, 이 갈등이죠. 허생은 그 알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알을 깨주는 역할을 누가 한 거야? 사실은 이 아내가 했습니다. 많이 나오는 여기 앞부분에 잠깐 나오는 인물이지만 사실 캐릭터로 치면 굉장히 의미 있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발단까지 읽을 건데요. 생각보다 좀 선생님이 많이 했네. 일단 여러분들이 앞에 길게 나왔습니다. 서사 얘기를 길게 한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한국 서사문학 흐름을 전체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시간 할애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본문 읽기 시작했고 다음 시간에는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요 전개부터 들어갈 거예요. 이제 조선의 산업공상의 틀을 깨버린 허생이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요즘으로 치면 사업이에요. 사업. 어떻게 근대적 실험을 하는가. 조선 사회의 근대 경제 실험을 하는 이야기예요. 그걸 한번 배워볼 텐데 박지원의 허생전. 재미없다면 재미없지만 조선시대의 삶을 단면을 보여주고 시대를 깨는 인물, 시대를 깨는 실험이란 의미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이 몇백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자, 숲속에 있는 사람은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보죠. 숲 위에 올라가면 숲이 보여요. 그러면 그 숲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서 밖을 나가야 될지가 보이는 거야. 글만 읽고 있을 때 허생은 물론 10년 읽으면 그 숲을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내라는 사람이 일부러 그 틀을 일찍 깨버렸어. 어차피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2020년대, 여러분이 살고 있는 2020년대 여러분들이 작은 한 개인으로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허생처럼 어쩌면 어떤 기회에 의해서 전체를 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전체를 봐서 시대를 좀 앞서가는 실험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도전의식 가지고 이 소설을 읽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이 길었다. 끊을게.